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루어진다 라이브 김대홍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5년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시급한 두 가지 생존 전략을 심층 진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1부에서는 이중근 대한노인회장과 함께 초고령 사회, 노인 빈곤 문제와 정년 연장 등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와 그 해법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2억 원 금융위원장과 함께 가계대출 관리와 코스피 5천을 위한 전제 조건 등 우리 국민의 삶과 직결된 금융정책들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길어진 경기 침체와 관심 부족 탓에 올해 후원 금액은 지난해보다 40%나 감소했습니다. 청년의 삶의 만족도는 OECD 38개국 중 31위였습니다. 네, 지난해 우리나라는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5명 가운데 1명이 노인인 시대를 살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이 거대한 변화의 속도에 비해서 우리의 대비는 여전히 빈틈이 많아 보입니다. 응급 환자에게 생사를 가르는 의학적 골든타임이 있듯이 우리 사회 역시 초고령 시스템을 재정비할 수 있는 정책적 골든타임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분을 모셨습니다. 1,000만 노인들의 대변인이자 노인 정책 제안자이기도 합니다. 이중근 노인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중근 회장 하면 아마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기부, 이거를 이제 먼저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기부를 하는 게 돈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회장님처럼 오랫동안 계속해서 기부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제가 본업이 주택사업이고 그중에 임대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방에 임대주택을 지으면 대개 지방에도 지금 모르지만 변두리에 속했습니다. 그렇죠. 변두리에 임대주택을 짓다 보니까 제일 필요한 것이 초등학교가 제일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초등학교를 이제 학교 변두리에 인근에 네. 공공으로부터 땅을 받아서 제가 집을 지어서 기증하라는 식으로 네. 그래서 초등학교 기증부터 기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학생들이 필요하니까 집도 잘 팔리고 네. 학교도 잘 육성되고 해서 기부의 출발이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기부도 이제 형태가 있습니다만은 특히 부영하면은 파격적인 출산 장려금 제도라고 하는가요? 직원이 한 사람이 자녀 1명 낳을 때마다 제가 기사를 본 거는 1억 원씩 뭐 이렇게 준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또 시작됐어요? 제가 그 법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죄를 잘못 지었기에 재판을 받는가 하는 것을 네. 제가 검토하다가 나도 법을 배워야 알아야겠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몇 번 절차를 거쳐서 근리에 학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학위가 법대의 그 과목이 헌법이었습니다. 헌법이요. 예, 그래서 그걸 보다 보니까 헌법 37조 2항에 국가 안전보장과 질서 유지, 공공복리에 어긋날 경우 국민의 권리를 좀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제 37조에 38조는 예. 납세 의무, 39조는 병역 의무 있는데 헌법 전체가 뭘 해주겠다는 게 주로 돼 있지 맞아요. 의무 조항이 네. 없습니다. 없는데도 거기에 사항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아니
국가 안전 보장이나 질서 유지는 결국 청년이 있어야 될 건데 현재 인구가 줄고 있다는데 국가에서는 기정사실, 과거 법으로 봐서 청년이 남을 것이다 생각하고 이 보병제가 징집제가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인구가 0.7%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 맞아요. 네. 이대로 20년 후에는 사람이 없다는데 이거 큰 문제다. 그래서 재앙이라고 하죠. 뭐. 예, 그래서 모병제가 적은 징집제는 당장 대상이 없어 버린데 국가 안전 보장이 안 되고 질서 유지가 안 된다면은 국가가 존립의 문제가 오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장사꾼 입장에서도 집 팔기 위한 대상이 없어진 게 아니라 국가 존립의 문제가 먼저 생각이 돼서 야 이거 출산 장려 좀 적극적으로 해야겠다 시작해서 상당 기간 동안 건의를 사군데 했습니다만 잘 안 돼서 그 2023년에 그냥 회사에서 빵하고 한번 해버렸습니다. 아. 해놓고 나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 목적의 지출에서는 그 고세율이 적용되거든요. 40%인가 그렇지 예, 않습니까? 고세율이 적용되니까 그래서 부지런히 조사해서 사정했더니 기부했는데 세금을 이렇게 세게 때려버리면은 예, 누가 기부를 합니까? 그 경영 목적이 지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예, 그래서 그랬더니 그게 통과가 돼서 다행히 해결됐습니다. 해결됐는데 그래서 기업에서는 그 부모에게 주면은 소득세 면제하고 네. 그리고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주면은 증여세 면제해서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단 이 남남끼리는 그런 경우에 세금을 부과하겠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네. 일단 입법이 돼서 회사 문제는 해결이 된 상태입니다. 사내 출산율은 어떻게 좀 증가가 됐어요? 예, 그게 이제 밤새 낳는 건 아니니까 1년 단위로 계산하니까 그렇죠. 이제 그 다음 해에 좀 나아졌고 또 작년에 28세, 금년에 한 30 좀 넘을 것 같고 상당수 한 10% 정도는 진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면은 지금 앉아 있는데도 굉장히 키가 큰 것 같은데 키가 지금 얼마나 되죠? 원래는 젊어서는 186인데 지금 늙어서 조금 줄었을 겁니다. 186cm예요. 예, 군대를 공군 다녀오신 것 같은데 부사관을 하셨다면서요? 예, 예. 한 몇 년 정도 하신 거죠? 근무한 5년 반 복무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가요? 군 동기 전우들한테도 이게 보니까 1억 원씩도 지급한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 뭐 군대뿐만 아니라 뭐 학교 동기나 동네 사람들도 맞아요. 했습니다만은 그 이웃 사촌이 돈을 쓰면 배가 아프다 했는데 이웃 사촌이 돈을 혼자 벌어도 배가 아픈 것 같아서 사촌 개념으로 봐서 금융요법으로 돈을 들이면 배가 안 아플까 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어때요? 반응은요? 반응이 대단히 좋죠, 당연히. 예. 아마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생각 가질 것 같아요. 야, 나도 좀 뭐 이중근 회장처럼 기부하고 싶다. 주변들 사람들에 나눠주고 싶은데 그런데 이게요. 선뜻 실행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연말연시를 맞아서 요즘 기부 많이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게 기부 선배로서 한 말씀 해주시죠. 할 수 있는 여건이 첫째 돼야 할 것이고 여건만 된다면은 영원한 소유는 없다. 그리고 갈 때도 못 가지고 가지만은 소유는 영원히는 없다는 생각으로 더불어 사는 것이 얼마나 그 정서적으로 자부심을 갖게 한다는 것을 한번 기부를 해보시고 경험 삼아 계속해서 기부를 하게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요. 초고령 사회에 직면한 우리 사회의 시급한 과제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진단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평생을 기업인으로 사셨는데 현재는 대한노인회 회장 이 직도 이제 맡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업하시는 분이 일하기도 바쁘실 텐데 왜 이거 대한노인회장 맡으시게 됐어요? 네. 아시다시피 대한노인회 회원이 대상이 1,000만입니다. 인구 20%입니다. 그런데 출산 장려도 중요하지만은 출산 장려를 않게 되면은 그냥 그 불편하고 인구가 소멸한다 그런 현상이지만 지금 당장에 1,000만, 2,000만, 2,050만 되면 2,000만 된다고 합니다만 그 노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면 큰 난제입니다. 짐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먼 산에서 굴러오는 작은 눈덩이가 가까이 왔을 때는 산같이 커질 것이다. 그것이 노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일본이 베이비 부모가 45년에서 55년, 우리나라가 55년에서 75년까지입니다. 그런데 그때 일본이 연간 260만까지도 나왔거든요. 그 10년짜리가 우리보다 10년 앞서서 베이비 부모가 결국 노인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 동남아 각국에서 도우미를 양성해서 보호를 받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지금 노인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오리라는 생각은 거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양식을 배워오면 제일 쉬울 때 우리가 55년부터 우리는 75년까지입니다. 우리는 72년에 102만인가 낳은 것이 최고 베이비 부모입니다. 그런데 그 베이비 부모가 노인으로 이제 몰려올 거거든요. 네. 그걸 대비할 텐데 그래서 이건 국가적으로도 큰일인데 생각해서 나라도 대책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지금 현재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그쪽 사람들 우리하고 생김생이 비슷합니다. 네. 중국 계획을 해서 그쪽에다가 요양소 및 간호학교를 설립해서 대비를 해볼까 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런 것도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군요. 예, 캄보디아는 개교를 했고 예. 라오스는 이제 서류 신청서를 냈고 미얀마는 거기 한국 학원이 많습니다. 그 한국 해득자를 모집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요양사 자격을 취득하게 할까 그런 네.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일본의 모델을 우리도 이제 좀 배워갖고 또 한국형으로 이제 탈바꿈해갖고 이제 적용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래도 일본이 앞서가는 게 있어 그놈 배우면 쉽죠. 이제 인용을 하면 그런 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이것도 이제 눈에 띄어요. 노인 연령 기준을요. 지금 65세인데 75세. 요거를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올리겠다. 요런 것도 이제 회장님께서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현재 우리가 5천만 인구 중에서 현재 1,000만이 노인이라고 그랬는데 앞으로 매년 후에 2천만 노인이 된다면은 네. 인구 전체 중에서 이제 5분의 2가 노인돼 버리면 나머지 어린이 1,000만 빼더라도 중간에 생산 계층이 2천만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2천만 노인을 모셔버리면 생산 인력이 없어진다 그런 맞아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째 노인 숫자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 아, 노인 숫자를 일단 줄여야 되니까. 줄여야 한다. 그래서 1년에 1년씩 해서 10년 후에 75세로 올리면은 현재 예정은 2050년에 2천만 얘기합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하면은 자체 인력이 연간 한 5, 60만씩 늘어가던 것이 10년이면 5, 600만이 줄 것이고 또 지금 현재 1,000만에서 2, 30만씩 돌아가실 것 같고 네. 그래서 1,000만 가까이가 줄면은 나머지 결과적으로 2050년에 75세로 한다면은 한 1,000만 조금 넘지 않겠느냐. 현재에서 조금 넘을 것이다. 그러면은 그 대신 5천만 그대로 두면 생산 인구가 2,800만, 3천 가까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당하는 게 좋고 또 하나는 노인 복지를 근본적으로 우리 인력으로 케어하기는 너무 코스트가 높습니다. 그래서 일본식으로 동남아에서 인력 수입을 좀 해서 네. 적절하게 도우미를 관리하면 양쪽이 해결될 것 같은 생각에서 도우미도 수입하고 노인도 좀 줄이고 네. 그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어떻게 해보면 어떨까 해서 구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노인 인구를 줄인다는 것은 65세에서 75세로 노인 인구를 이제 올리면은 네. 그만큼 정년 연장이라든지 임금 피크에서 일을 또 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만약에 65세를 피크 노임으로 한다면은 그 1년 연장된 졸업한 그 연령에는 한 40% 정도로 낮춰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만약에 500만 원 받은 사람은 40%면 200만 원 아닙니까? 네. 200만 원 연 2%씩 10년간 할인하면은 10년 후에 이제 20%를 됐던 생각. 50에서 100만 원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예. 그렇게라도 해서 생산에 참여케 하는 것으로 하고 10년간 노인수를 줄이면은 기업에서도 일부 부담할 수 있지만 현재 국가에서도 복지관리비가 있거든요. 간접 관리비가 아니라 직접 비를 해서 조금씩 보태줘 버리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연금 문제가 해결되면서 다시 복합적으로 해결되지 않느냐. 그런 기세를 혼자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 들어보면 저도 이제 내일 모레 60인데 예. 요즘 65세 노인은 사실 젊다는 얘기가 많아요, 사실은요. 예, 예. 근데 이제 지하철 공짜로 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65세 요 되는 분들이 갑자기 75세 되면은 또 좋아하지 않을 것도 같긴 한데.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요? 산술적으로 이제 노인 그 복지 지원금이 이제 34만 원이가 되고 저 지하철 공짜로 타봐봐야 그 원리회비가 6만 원입니다. 6만 원인데 만약에 100만 원을 받게 되면 그거 다 공제해도 100만 원 받는 쪽이 훨씬 낫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산술적으로도 가능해서 그런 네. 제안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젊은 층에서는 노인들 이렇게 정년 연장하고 계속 임금 피크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젊은이들이 해야 할 일을 노인들이 뺏는 거 아니냐. 아, 예. 이런 반발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라인 조직, 그 개선 조직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정년까지 오게 놔두고 정년을 딱 넘어서면서부터 아까 그 40% 적용을 시작하는데 그것은 위원회 조직이나 자문 조직이나 또는 특수 전문 조직에 그렇게 투여하고 기업이 일부 부담하고 국가 일부 부담하면은 기존 라인에 아무 지장이 없도록 하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건강이 가능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다 선별해서 가면 충분히 관리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요. OECD 회원국들 가운데 노인 빈곤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빈곤율이 1위예요. 이거는 참 이제 좋지 않은 소식이죠. 노인이 빈곤하다는 게.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노인 인구가 눈덩이처럼 이제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노인 빈곤도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이것도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빈곤이라는 용어를 듣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노인으로서 빈곤율이 높다는 얘기는 좀 억울한 만도 없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건 우리 노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지금 빈곤하니까 그래도 그 노인들이 먹고 살고 그 총생들을 먹여 살리고 이 나라를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조세가 됐건 뭐이 됐건 재원이 가능하다면은 노인 문제는 대비하면 아무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도 3, 40조가 노인 복지 관리기금으로 관리기금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직접비가 아니고. 네. 그리고 그 출산장려도 한 50조 정도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1억씩 주듯이 만약에 7%, 0.7%, 0.8%에서 30만 난다면은 30만에 1억씩 줘도 30조밖에 안 드는데 네. 50조 여유가 있지 않느냐. 그걸 관리비로 다 쓸 게 아니라 직접비로 쓰면 어떠냐는 얘기인데 노인 문제도 그렇게 직접으로 계산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회사에서 만약 2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보다 뭐 국가에 100만 원보다 한다면 충분히 관리하고도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정도 여유는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몇 년 전에요. KBS 시사 다큐멘터리 시사기획 창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임종을 앞둔 노인들을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노인들한테 여쭤봤어요. 뭐를 당신은 원하십니까? 했더니 내가 진짜 마지막 임종은 집에서 하고 싶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어렵거든요. 지금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요. 병원에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사망 신고라든지 이런 게 바로 할 수 있는데 집에서 돌아가면 이제 또 그것도 이제 복잡하고 그런데 회장께서는 보니까 제가 임종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제가 취재한 거하고도 좀 연관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거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요양소에 가셨다가 집으로 돌아오시는 분들이 뭐 확률로 뭐 14.7%인가 뭐 그런 얘기하는데 요양소에 가셨다가 거기서 돌아가신 걸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양소에 가면은 집에 못 돌아온다는 생각들 하시고 현재판 고려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상을 마지막 하면서 가족들과 손잡고 떠나고 싶다는 건 기본 욕구의 하나일 것이고 그래서 돌아가시면 제가 임종만이 아니고 요양도 집에서 살다가 집에 죽고 싶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산술적으로 비용을 따져도 요양소에서 임종 비용이나 재가 비용이나 차이가 없을 것 아니냐. 그러므로 그렇다면 원하는 재가 요양이나 재가 임종 쪽으로 약간의 경제적 문제가 만약 있다면은
해외 인력을 도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네. 그렇게 해준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그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양소에 가서 무료 같으면은 그건 아니잖아요. 요양소도 비용 들여야 돈 많이 되고 들어요. 집에서도 비용 들여야 되고 네. 한다면은 그 비용을 재가로 돌리고 하면 활용 가능하고 또 하나는 국가가 조직적으로 인원 투입을 기획을 좀 세우면 가능할 것이다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거 관련해서 주변에 있는 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변에 있는 어느 분을 막론하고 가기를 원치 않지요. 않는데 형편이 그래서 부직이 나 괜찮다 하면서 가시는 그 노인들의 심정을 저는 짐작이 하고도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제 노인 이게 홈페이지 대한노인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또 재밌는 게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 이걸 이제 회장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시던데 아마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유엔데이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모를 겁니다. 이거 왜 이렇게 강조하시죠? 얘기가 좀 긴데 해볼까요? 그 1945년 10월 24일 날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제창해서 유엔의 날이 정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처음에 혜택을 본 것이 우리 대한민국 6.25 때 그렇죠. 그 참전해 주셔서 그렇게 됐는데 그때 참전 국가가 전투 16개국, 의료 6개국, 금융지원 38개국, 60개국입니다. 네. 예, 그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 경상도 조금 남았을 때 유엔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50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은 6.25 이후에 대한민국에 의해서 태어났고 대한민국이 현재 존재하니까 존재에 대한 감사의 표시가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생각이고 또 하나는 그것이 계기가 돼서 우리 60개국의 대외적으로 우리 후손들이 우리 국가가 그 관계가 돈독해지고 서로의 고마운 표시가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유엔데이라는 것도 결국 회장님께서 강조하시는 기부, 나눔의 가치하고 또 연관이 되는 얘기네요. 연관이 되는 그 유엔군으로서 돌아가신 분들이 4만 명이고 우리 국군이 한 15만 됩니다. 그런데 그 4만 명의 생명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 그 예의는 갖춰야 할 거 아니냐. 동방예의주기라고 우리 했는데 예,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예의를 갖추는데 끝나지 않고 그 관계자들이 몇백만이 됩니다. 4만의 그 친척들이 다 하면 그러면 그분들이 다 대한민국을 기억하고 있고 지금 현재 부산 대연동 묘지 2,330기가 묻혀 있습니다. 현재 그 11월 11일 날 그 행사하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관심 있는 세계에 있는 우리 한국에 참전했던 분들과 우리 후손들과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외교적으로 그런 기대도 갖고 있습니다. 민간 외교 차원에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오늘 얘기를 이렇게 쭉 듣다 보면요, 뭐 청년 문제, 노인 빈곤 문제, 우리 뭐 유엔데이 재지정 문제 여러 가지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거 보면 기업하시는 분이 자기 회사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이것도 하나의 어떤 소명 의식 같은 게 있어서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제 집을 지을 때 당장에 지붕이 새니까 지붕부터 새는 것을 떼올 수도 있지만은 이제 집토를 잡고 울타리를 쌓고 오는 것도 그 울타리도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그런데 제가 국가만을 생각한 게 아니라 우리 장단의 후손을 생각해서라도 그들의 시대가 제대로 되려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할 텐데 그런 생각에서 그래서 대한민국의 노인들이 그런 생각을 모두 많이 갖기를 바라고 갖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데이 같은 것도 제가 입후보했을 때 공약으로 내걸었고 당선돼서 대한노인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엔데이를 우리 추진 목표로 하자. 왜냐하면 40년생 정도의 우리 노인들 이전의 노인이 돌아가시면 유교가 있었다는 사실도 모를 것이고 유엔군이 참전했던 사실도 모를 거 아니냐. 아는 것들을 후세에 알려주고 가자. 그래서 전부 동의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영 그룹 하면은 뭐 핵심 사업이 주택 사업 맞죠? 예, 그렇습니다. 네, 주택 사업. 그렇다면은 회장님이 생각하는 집이라는 건 과연 뭔가요? 특히 대한민국의 주택은 지금까지 공급 부족 현상 때문에 집값이 오르니까 집이 재산의 70, 80%의 재산 분야로 투기 대상이 됐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제 생각에는 주택은 거주 목적형이 돼야 맞고 거주 목적 주택은 영구 임대 주택입니다. 그 주택이 몇십 프로는 있어야지. 우리는 이제 불과 1, 2%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임대주택이라 공공임대로 내놓은 것은 그냥 조건부 주택이 몇 년의 집을 사랑하는 주택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국민 전체가 임대주택에 사는 걸 약간 부끄러운 듯한 기분으로 자기 소유가 있어야 뭐 좀 면이 쓰고 그런다는 얘기인데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거주주택에 사는 것도 부끄러울 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소유권에 대한 애착도 있지만은 집이 오르는 재미를 봤으니까 집 장사도 한몫 한다 그래서 부인도 집에서 집 장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탈피해서 거주 목적 주택으로 갔으면 좋겠다 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 언급한 것도 한 30% 정도는 국가에서 영구 임대주택을 보급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슬로건이 보니까 어른다운 노인이에요. 네. 어른다운 노인. 어른다운 노인이라는 게 어떤 의미고 또 여기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죠? 그야 어른다운 나이를 먹고 갖췄으면은 어른끼리도 서로 공경하고 그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 겸손하고 좀 모범적인 네. 어른다운 그 모습을 갖춘 노인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야 젊은 사람들도 또 노인을 존경하고. 모범을 네. 뭐 그 노인의 모범으로 따르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노인회 이중근 회장과 함께 초고령 사회에 직면한 우리 사회의 시급한 과제와 그 해결 방안을 고민해봤습니다.